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남측 구간 공사가 올 하반기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철도공사 부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기 때문인데 이는 통일부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경원선 복원 사업비 475억 원을 반영하면서 중단됐던 공사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475억 원 중 부지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나 들였을까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몇백억씩 쓰면서 북한으로 가는 기찻길을 꼭 만들어야 하는 건지 문재인 정부에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배우자와 17년간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가게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적자였는데 자신의 출마 문제로 가게를 접지도 못하다가 코로나 재난 속에 경쟁력이 더욱 떨어져 더 버티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의당 대표에서 망한 것 아닌가, 문재양을 탓해라 등의 위로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측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기하는 무능 프레임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 때 별로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디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은 경기도의 내부 청렴도 평가는 마지막 등급인 4등급으로 조사돼 꼴찌를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저는 이낙연이 국무총리 때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측과 경기도 내부 청렴도 평가가 꼴찌라는 이낙연 측 주장, 양측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네거티브전 열심히 해서 야권의 큰 보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도쿄올림픽 중계 중 부적절한 자료사진과 자막 등으로 나라 망신 지탄을 받는 MBC가 또 왜곡 자막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자 배구팀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후 기자는 김연경 선수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렸는데 어떤가요? 라는 소감을 물었고 김연경 선수는 더 뿌듯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MBC 자막에는 기자의 실제 질문 대신 축구, 야구 졌고 배구만 이겼는데 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영상에 처리된 자막과 김연경 선수의 답변만 보면 축구랑 야구는 지고 배구만 이겨서 더 뿌듯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죠. 왜곡하는 MBC 벌써 몇 번째냐 라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밀받치자 MBC의 유튜브 채널 MBN뉴스는 해당 자막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지들이 써놓은 자막을 모자이크 처리하다니 참 웃기죠. 그럼에도 논란이 확산하자 MBC 측은 해당 영상 자체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지난 4월부터 친서를 수차례 교환하면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고 앞으로 남은 관계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는데요. 이번에 복원된 통신연락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1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재개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 2년 5개월간 남북 간 연락이 유지됐고 1년 1개월간 끊겼다가 다시 살아난 셈인데요. 북한은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남북관계 개선 계기를 찾으면 복원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2008년 11월 한국이 UN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한 것을 계기로 단절됐다가 2009년 8월 김대중 사망을 계기로 복원됐고 2010년 5월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오이사 조치를 계기로 통신선이 단절됐다가 이듬해 1월 북한이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복원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짓꼴리는 대로 통신선을 끊었다가 연결했다가 했던 북한이었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겠으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전격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 사정을 잘 아는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를 벌여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면서 북한이 백신,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요구해 올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백신을 구입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5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의 향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른바 백신 회사 비밀 협약을 이유로 이 돈이 정말
깜깜이 예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북한은 줄곧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문재인도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죠. 군사훈련을 적국과 상의한다는 발상 자체가 군 뒤통수권자나 할 수 있는 발언이라 할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 김여정이 8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엄포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 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북한 특유의 자존심 내세우기와 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읽혀지고 있으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일이 계획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고 계신 사진은 지난달 22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일본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한국 대 뉴질랜드 경기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사진입니다. 이 태극기를 든 일본 어린이들은 일본의 가시마시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인데요. 가시마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제주도 서귀포시와 자매 결연을 한 인연을 내세워 이번에 관내 초등학교 두 곳이 한국팀 응원에 나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진 한 장에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전 세계의 축제라 하는 올림픽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개막됐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천신만고 끝에 이번 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에 격려를 보내지 못할지언정 우리 특유의 반일 감정이 작동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꼭 반일 감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비인기 종목의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세계 최고 무대에서 그동안 닦은 기량과 실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날의 영광을 위해 5년을 기다려온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올림픽의 정치적, 역사적 문제를 꺼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세계축제의 장을 정치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문제는 개막식 참가를 한일 정상회담, 더 나아가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기회로 이용하려 했죠. 여기에 대한체육회까지 나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반일 감정으로 도쿄 시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이후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를 불온전한 전시 메시지라면서 반발했고 IOC 관계자가 직접 나서 우리 측에 즉각 철거를 요청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일본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올림픽 관련 자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죠. 일본의 독도 표기 문제가 잘못됐다는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평성 문제로 치달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인데요. 내년 2월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만 홍콩과 티벳 그리고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 때문에 서방 자유진영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된다면 현재 중국이 자신들의 지도에서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두고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항의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마 몇 달 사이를 두고 일본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하계 동계올림픽에서 똑같은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게는 거세게 항의하면서 중국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함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동산 4채를 보유해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연아 전 의원이 어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단행한 산하기관장 인사가
서울시 의회 반발에 부딪혀 처음 무산된 셈인데요. SH공사 사장은 시의 의견과 무관하게 서울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그간 청와대와 여당의 다주택자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연아의 SH 사장직을 밀어붙이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에서 이번 논란을 처음 다루는 듯한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SH 사장 후보로 김연아 전 의원을 내세웠을 때부터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김연아 전 의원은 말 그대로 정치적 동지라 할 수 있죠. 지난 탄핵정국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연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합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바른정당 측은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는데요. 김연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탈당 즉시 의원직을 잃는다는 이유로 탈당이 아닌 출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김연아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고 탈당을 요구했으나 탈당 즉시 의원직을 잃는 김 의원이 응하지 않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비춰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SH 사태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인사를 너무 정치적 인연을 앞세워 김연아 전 의원을 내세우지 않았나. 여권과 좀 차별화를 해서 정말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는 전문가를 좀 내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결국 이 사단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은 오세훈 시장과 김연아 전 의원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도층 사이에서는 야당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여권 성향 네티즌들은 김연아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다주택을 가진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부은 어록까지 만들어 이번 이슈를 확대하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확대시킨 건 다름 아닌 김연아 전 의원 본인이었죠. 다주택 논란이 일자 김 전 의원은 연배상 제때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했는데 이 말이 기름을 부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1969년생인 김연아 전 의원과 비슷한 연배의 국민 가운데 시대적 특혜를 입어 강남 등의 여러 채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소유한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비난의 화살은 김연아 전 의원을 넘어 그를 임명하려 했던 오세훈 시장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배경 중 하나가 바로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그리고 상대 후보였던 박영선의 도쿄 아파트도 한몫을 했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당대표가 된 건지 참 신기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에게 시한을 못 받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정해진 날짜, 그야말로 기한을 걸고 넘어지는 이준석의 모습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시 출발 버스론을 강조하며 빠른 입당을 압박한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협박에 있어서는 재능이 좀 특출나 보이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당과의 합당 협상을 오래 지속해왔고 길게 끌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위한 만남을 제안한다면 언제든 버선발로 맞을 것이지만 시한은 다음 주로 못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가 지나면 저는 휴가를 간다며 휴가 이후에는 안 대표를 뵈어도 경선버스 출발 전까지 제대로 된 합당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사실상 안철수 대표를 향해 합당 협상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준석은 제가 안 대표를 예우하는 것은 대선 주자 안철수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이후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시간뿐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은 또 국민의당 인사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 합당은 없을 것이라는 호쾌한 이야기로 전대에 개입했다며 그런 상도의를 벗어나는 개입에도 합당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 병신이라고 한 영상이 버젓이 존재하고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합당을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은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참 웃긴 건 안 대표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술자리에서 뒷담화를 하고 다닌 애가 상도일을 운운하다니, 이래서 이준석이 옳은 말을 한들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제안한 데드라인은 오늘부터 8일까지 이번 주입니다. 이준석은 윤 전 총장이 자신의 휴가 기간 입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자 대표가 없는데 입당을 하냐며 기리기리 날뛰었죠.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휴가 기간을 운운하며 국민의당을 압박했는데, 이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휴가가 중요하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어제였던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 휴가 일정이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정인 줄 몰랐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미처 몰라서 이번 주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몸통 찾기를 위한 일정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며, 야권의 불가침 일정으로 공표한 휴가가 끝난 후에 댓글 조작 진상규명에 국민의당과 공동 대응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말싸움에서 지는 걸 싫어하는 이준석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의당은 이제 저한테 왜 휴가 가냐고 하는데 어질어질하다라며, 그럼 역으로 휴가 안 가면 합당합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합당 의지가 있으면 만나자는 제안부터 받으면 되지, 이제는 개인 택시 기사분들과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던 약속을 버리고 합당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국민의당에 제가 대기 타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굳이 합당 협상을 해야 한다면 교육 마치고 저녁에 서울 올라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개인 택시 면허 양수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서 이준석은 2년 전 택시 운전을 하면서 택시업계의 고충과 꾸준하게 함께하겠다는 택시업계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정리하자면 내가 이번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개인 택시 면허 양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저버리고 합당할지 안 할지도 확실하지 않은 국민의당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냐, 이겁니다. 제가 권은희 원내대표 편에 서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준석의 교묘한 핑계대기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시업계와의 약속, 지난달에 한 약속도 아니고 지난해에 한 약속도 아니고 몇 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하필 이번 여름 휴가 때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택시업계와의 약속은 그렇게도 미친 듯이 지키려고 하면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은 왜 이렇게 안 지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하버드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15 부정선거를 열렬하게 부정하는 가운데 과거 이준석이 이재명을 옹호하면서 부정선거와 투쟁하는 국민들을 부정쟁이라고 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석이 이재명의 어떤 점을 옹호했다는 걸까요? 지난 4월 이재명은 강성 친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민주당 당원 연락처 1000개 정도는 차단하면 문자폭탄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준석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재명과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준석 하는 짓이 왼쪽스럽다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당대표도 아니고 최고위원도 아니었던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깨문 1000명만 차단하면 조용해진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에 감명받아 부정쟁이들을 1000명 정도 차단해볼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온 이준석에게 부정선거 증거물이 담긴 영상을 보내거나 비난하는 이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메시지나 댓글을 남길 수 없도록 페이스북 상에서 차단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부정쟁이들이 홍보하려면 이준석 페이스북에 힐러리 체포설 유튜브 링크를 올려야 하는데 차마 그 경로마저 막아버리려니 마음이 찢어지긴 한다 라고 부정선거와 싸우는 국민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착각도 참 거대한 착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선거를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나온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과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이준석 중 부정쟁이라는 말이 과연 어느 쪽에 더 잘 어울릴까요? 준석아, 진짜 부정쟁이는 바로 너야. 네가 이재명처럼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1000명 정도 차단을 한다고 해서 부정선거 소식을 더 이상 접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그렇다면 너는 착각쟁이이기도 해.
부정쟁이 겸 착각쟁이 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 주말 동안 들려온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최 전 원장은 소상공인 정책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 이태원 음식문화 거리를 찾은 최 전 원장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오랜 기간 이어지는 영업 제한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상인은 최 전 원장에게 이번 정부가 정말 악마 같다, 방역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도 음식점, 주점에서 코로나가 확산한다고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전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현장을 방문해 보니 자영업자의 고통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고 상인들의 아픔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결국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실제 피해를 보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지원금 명목으로 주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매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비판한 것입니다. 최 전 원장은 전날에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어제 가진 간담회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도 최저임금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현장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현실에 맞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최 전 원장은 후원회장을 누구로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은 이번 주 수요일 4일입니다. 최 전 원장은 후원회장을 열어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최 전 원장의 오랜 친구인 강명훈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경기고 2학년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친구인 강 변호사를 등에 업고 졸업할 때까지 2년 내내 등하교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강 변호사도 정치에 도전한 최 전 원장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을 2년 동안 몸소 도와준 친구인데 어찌 돕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최 전 원장은 인꼬 부부로 알려진 배우 차인표 신혜라 부부와 국민 아버지 배우로 불리는 최불암 씨에게도 공동 후원회장을 맡아줄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합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인꼬 부부일 뿐만 아니라 딸아이 2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죠. 역시 두 아들을 입양해 훌륭하게 성장시킨 최 전 원장은 주변에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온 차인표 신혜라 부부를 평소 존경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배우 최불암 씨는 1980년부터 22년간 방영된 드라마 전원일기에 출연해 따뜻하고 서민적인 아버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중소상공인 총연합회 고문을 맡아 소상공인 목소리도 대변해 왔습니다.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은 후원회장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약자와의 동행이란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합니다. 워낙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또 과정 또한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해석들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준석 패신 논란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윤 전 총장이 입당일로 택한 날은 하필 이준석 대표가 대회 일정으로 당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수 순천을 방문해 여순 사건 위령탑에 참배하고 유가족을 만나는 등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서진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입당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의 지방 일정을 저는 몰랐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 같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은 그저 대외적 메시지일 뿐 정말 그가 이준석 대표의 일정을 몰랐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의도적인 이준석 패싱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저는
만약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처럼 조용하고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날은 이렇다 할 환영식도 없었고 성대한 이벤트도 열리지 않았었죠. 즉 겉으로는 조용한 입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시끄러운 입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모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일단 약속을 의도적으로 깬 건 윤석열 전 총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대변인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지난 7월 25일 윤 전 총장과 치맥 회동 자리에서 입당식 준비를 위해 입당 하루 이틀 전에는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윤 전 총장은 최선 하루 전에는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는데요. 이 대표와 함께 이날 여수 순천 일정을 수행 중이었던 한 인사도 윤 전 총장의 전격 입당은 정치적 상도에 어긋난 것이라며 결국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와 대놓고 각을 세우겠다는 걸 드러낸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직후 이준석 대표는 자신과 둘러싼 패신 논란을 의식한 듯 윤 전 총장의 입당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보완 관계로 전격 입당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8월 출발하는 경선버스에 제가 주장한 경선버스론에 대해 윤 전 총장이 화답해 줬고 심지어 버스 출발 한 달 전에 먼저 앉아 있겠다고 한 것이다.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이 주장하고 공을 들인 8월 경선버스론에 결국 윤 전 총장이 화답을 했고 그건 자신의 공이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비롯한 당 중진들의 마중물 역할이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오히려 이준석은 안철수에게 취하는 고자세보다는 덜했지만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당내 인사들을 향해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죠. 여기에 보스 기질이 강하고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을 챙기기로 유명한 윤석열이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인사들을 향해 징계 운운하고 있으니 열이 단단히 받았을 만도 합니다. 앞으로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내 인사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예고하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쨌든 애써 태어난 척했던 이준석 대표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했다는 소식을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동 중에 버스에서 연락을 받았던 이준석의 표정이 상당히 경색됐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여수 순천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동 중이던 버스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한다는 전화를 받고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 소식을 들은 이 대표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로미로 보아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 버스 안에 있던 인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버스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상상이 가는데요.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 이준석 대표에게 두 가지 정도를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첫째, 이준석 뒤에 김무성과 유승민이 있다는 논란을 스스로 불식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 포지션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참 많았는데요. 실례로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세게 붙었던 한나라당 경선 당시 당대표는 강재섭 대표였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그 전년도에 있었던 7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렸다며 박근혜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이런 발언을 친이계들이 문제 삼으며 여러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당시 친이계였던 진수희 의원은 강재섭 대표는 원천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일갈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당대표의 특정 후보에 대한 편향성 논란은 대선 경선의 단골 소재인데요. 실제 시간이 흘러
강재섭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실제로는 친박이었다라는 일종의 자기 고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양대 캠프가 경선룰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던 중 중요 사안을 이명박 캠프에겐 알려주지 않았고 박근혜 캠프 쪽에만 알려졌다는 것인데요. 만약 다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경선에서 이겼다고 해도 친이계의 경선 불복으로 이어졌을 뻔했던 일입니다. 현재 경선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편을 든다며 친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준석 뒤에 누구누구 있다, 유승민, 김무성, 하태경 등이 있다는 논란을 하루라도 빨리 불식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유행가 가사처럼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당대표직을 수행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도 좀 유념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당대표 일정을 누가 짜는지는 모르겠으나 6.25 전쟁 기념일에 봉하마을에서 권양숙을 예방한다던가 아무리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을 편다고 해도 5.18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좌파들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제 자동적으로 제주 4.3이 무너지고 또 그 여파로 여순 사건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마당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지연된 것에 사죄를 하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정말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이처럼 좌파 진영의 말을 충실히 잘 따르면서 부정선거와 같은 우파의 현안은 철저히 귀를 막는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위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선 전국의 당대표는 그야말로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 역할이 전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든 행보를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을 띄우고 홍보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각인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 모두 활기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